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남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사주나 운명이 바뀔 수 없다는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관념이 왜 그렇게 형성되고 고착되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사주라는 것은 필연적인 어떤 고정된 명예 개념으로 봤고, 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운, 세운 같은 이런 운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변성이 있는, 변화가 가능한 운을 살아가는 것은 주체가 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폭이 넓은 공간과 영역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주팔자라는 것은 바뀔 수 없다, 고정되어 있는 필연적인 어떤 내용이다. 그래서 팔자를 고칠 수 있느냐, 운을 고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들 세간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주팔자에 대한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지 않은 동안에, 않은 상황에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 태어났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태어나는 쪽이 사주팔자로 그렇게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생년월일이 태어난 시간이 이렇게 정해지는 것은 변화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건 고정된 사실입니다. 이미 고정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고, 다만 그 명을 가지고 이제 인생을 길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변화의 여지가 있는 가능성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사주팔자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찾아지는 겁니다. 운에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운까지 합해서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이렇게 주입이 되느냐, 그 이유를 이제 한번 추적해 가는 시간으로 이번 시간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미래학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주역이라든가 명리학이 이제 주로가 되고, 서양 쪽에서는 점성학이 주로가 되고, 그러한 다양한 그러한 미래의 어떤 사안들을 이렇게 현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학문으로 이렇게 체계화돼서 전해져 내려온 것들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미래학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런 미래학들이 이제 각 나라마다의 각 국가마다 좀 이렇게 성향이 상당히 좋아하는 성향이 이렇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반도 국가입니다. 저희들과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고, 위만 이렇게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현재 북한하고 딱 막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희들 같은 이러한 반도 국가에서 이동이 상당히 제약받는 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 국가라는 것은 이 해양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위로 뚫린 그 방향으로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진출에서 이동성에 제약을 받는, 통제를 받기가 쉬운 그러한 형태의 사회를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 우리나라는 특히나 아시아권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착민들이 많고 정착농들이 많아서 농업 위주의 산업 경제를 고대부터 이렇게 일으켜오기가 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쉬웠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땅이 넓어서 이렇게 움직임이나 이동의 자유 자체가 폭이 상당히 많았는데 반해서 저희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이게 땅도 협소하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공간 자체도 그렇게 넓지 못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상당히 닫힌 사회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성이 제약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판단에서는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주역과 명리학을 두고 본다면은 이 이희조선이나 이게 고려 시대 때부터 상당히 명리학 쪽에 이 선호도가 높아있는 국가 형태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들 쪽에서 이제 이 문명을 전달받고 그 다음에 중국 쪽으로 직수입을 했던 일본 쪽에서도 이게 상당히 보면은 명리학보다는 오히려 또 주역 쪽이 일본 쪽에서는 중세 이 막부를 지나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 주역 쪽이 상당히 많이들 공부를 하게 됩니다. 명리학 쪽보다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러한 중국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명들 받아들였었는 과거가 이제 우리가 과거 고대 국가나 뭐 우리 근대 국가 쪽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중국에서 뭐 여러 이제 문명들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이 기원이 이 뭐 학문의 기원이 우리와 뿌리가 같은 동이민족의 어떤 그런 북방 기마민족의 학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문명이고 문화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중국을 통해서 받아들였는데 중국은 이 명리학이나 주역이 동시에 이렇게 자리를 잡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중국인들은 명리학에 보다는 주역 쪽에 상당히 치중을 많이 합니다. 자기들 성향의 기호에 더 맞는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 중국이라는 국가는 상당히 이동성이 상당히 느슨한 국가입니다. 이렇게 땅이 또 넓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좁은 이런 이동성이 제약되는 국가와 달리 상당히 폭이 넓은 국가이기 때문에 가변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하자면은 어떤 그런 고정된 어떤 그런 운명에 대한 어떤 탐구보다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그때그때 일어나는 이슈에 대한 이 답을 얻는 게 더 필요로 했던 겁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물론 뭐 땅이 우리보다 좀 넓습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전란 자체가 자기들 내전 자체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답을 즉시 얻는 이 미래학이 더 중요했더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조선 고조나 고려 이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닫힌 사회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산업공상의 이 신분제도가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으면은 국가 자체가 존립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흔들렸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통치 세력들이 이조 시대 때 넘어오면 이 선비 세력들하고 왕권 세력이 이제 계속적인 충돌이 510년은 이 이조의 역사를 이렇게 관통해오는 주제가 이 왕권과 신하의 권력과의 이 투쟁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왕권과 신권의 이 아주 치열한 다툼의 역사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 시간 또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 때의 우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향 자체가 신분 제도의 이탈을 금지하는 이 방향으로 이 구조 자체를 사회의 어떤 그런 형식과 틀을 붙잡아 놓으려고 했던 경향이 높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 옛날에 선조들이 우리 이조 시대 때의 선각자 선조들이 상당히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이부터 시작해서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도
그 이황이나 이이나 뭐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것을 몰라서 이걸 덮어놨던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건 상당히 의도적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운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모르고 그냥 덮어놓은 것이 아니고 알지만은 이걸 이야기했을 때에 그 뒷감당을 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자면 농민들이 동들어간 신분 제도를 요구를 하고 나선다고 했을 때 이 혁명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혁명적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신분 제도의 이 변화를 이게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거는 바뀔 수 없는 한 번 받은 운명은 고정불변의 이 운명이다. 이러한 그 사상을 계속 주입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우리들 내리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요즘 시대에서는 다들 명리학이나 이런 쪽 주요 쪽에 어느 정도의 지식과 어느 정도의 그 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건 바뀔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조 시대 때는 이렇게 적절하게 언론 통제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그때 뭐 지금에서 언론이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언론과 비슷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 가지고 다 이렇게 억눌러 놨기 때문에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이제 변화될 수 있다는 이게 정말 혁명적인 어떤 그러한 사상을 이렇게 아예 그냥 실을 잘라버렸던 겁니다. 사기 움트지 못하도록 그냥 아예 처음부터 잘라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이 불변에 한 번 받은 자기 신분이라든지 한 번 받은 사회 속에서의 자기의 역할 이게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그냥 끌고 가야 되는 당신들의 업보다. 이거는 당신의 운명이다. 숙명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한 국가를 존속시키기 위한 통치 세력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지난 시간들 꾸준히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개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삶을 운명을 개량할 수 있는 것이고 바꿀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명리학의 목적은 인간의 그 좀 이렇게 좀 잘못 갈 수 있는 또 잘못 가고 있는 그런 가능성과 현재 진행형 이러한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 그런 요인들을 찾아내서 이것을 극대화시키면 해가지고 운명 자체를 바꿔주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명리학의 목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정치 체제가 이제 왕권 시대에서 이제 뭐 공화정 시대로 우리가 정치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 체제와 사회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정된 신분이 이렇게 유지되어야 될 어떤 그런 그 시대적 요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해줘야 된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불행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운명의 이 그릇을 그대로 들고 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바꿀 수는 바꿔야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설사 불균형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량, 이 잘못된 이 기울림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운명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이건 충분히 수정해서 평형 상태의 균형 상태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만이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리학을 배우는 이유는 인간으로서 행복하기 위해서 명리학을 배우는 겁니다. 명리학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이다. 그럼 홍익인간이 뭐냐? 홍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홍익이라는 것은 이로울 잊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홍자예요. 널리 이롭게 한다는 의미가 홍익이니까 우리가 이 명리학의 학문의 근본 이유가 홍익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행복해 줄 수 있는 운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고 설사 오늘 좀 불행한 상황이 있으면 이 불행한 상황의 근본을 찾아서 변화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가져라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이야기의 골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운명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바뀔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